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재 신채호 기념사업회가 준비한 단재 신채호 유튜브 라이브 특강.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벌써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치는 황연필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가장 먼저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고향 광주에서 산례지고등학교가 아마 모교로 알고 있습니다. 모교에서 7년 동안 역사 강의를 하다가 바로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서 EBS와 또 서울 학원가에서 유명 강사로 활동을 하셨고요. 최근에는 각종 이 수험과 관련해서 공무원이라든지 또 한국사 능력시험이라든지 이런 많은 시험과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명강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무려 40만 명이 넘는 그런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황연필 한국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황연필 강사를 모셔서 우리의 어떤 각종 수험에서 신채호 선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사회자님께서 너무 소개를 잘해주셔가지고 저보다 강의를 더 잘하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일단 신채호 기념사업회에서 신채호 선생님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신채호 선생님에 대해서 평생 연구하신 학자분도 계실 텐데 제가 과연 이 자리에서 그만큼의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또 제가 평상시에 너무나 존경하셨던 분이 신채호 선생님이시고 또 한 10여 년 전쯤에 신채호 선생님 관련된 위인전기를 한 3시간, 4시간 만에 한숨도 쉬지 않고 독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책을 제가 가슴에 이렇게 껴안고 마음속으로 좀 흐느꼈던 기억도 있고 제가 묘수도 찾아뵙고 또 소주 한 잔 따라드린 기억도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신채호 선생님에 대한 이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자세히 제가 좀 파고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많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신채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제가 7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겹치는 내용도 있고 중복되겠다 싶어서 다른 분이 하지 못하셨던 실제로 수험 한국사에서 신채호 선생님이 어떻게 교육되어지고 있고 시험에 어떻게 출제된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2005년 수능부터 근현대사라는 교과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 기성세대 분들께서는 학창시절에 국사라는 과목이 있었을 겁니다. 그 국사의 한 8, 90%가 전근대사,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이전의 역사고 한 10%, 20% 정도가 근현대사인데 2005년 수능부터 근현대사라는 교과가 새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근현대사라고 이야기하면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나라를 빼앗기기 전까지를 1910년까지입니다. 근대사회의 전개라고 이야기하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간을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수험 한국사에서 다루는 단원명은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45년부터 우리 보통 김대중 정권까지 이렇게 시험 출제가 되거든요. 이걸 현대사의 발전이라고 하는데 이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분 10명 안에 신채호 선생님이 손꼽힙니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5손가락 안에 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12년간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8년간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독립운동사에서 김구 선생님과 더불어서 아마 신채호가 이승만, 박정희, 김구 선생님만큼 우리 신채호 선생님이 많이 출제되고 공부되어진다. 일반인들에게 보통 신채호 선생님에 대해서 여쭤보면 이런 질문, 이런 대답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판소리의 신재호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셨고 독립운동가? 아니면 역사학자시니 보통 이 정도로 인식을 하십니다. 그런데 현행 근현대사 교육을 받는 수능의 학생들과 그리고 이제 공무원 현장이나 아니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 그만큼 신채호 선생님이 많이 언급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서 제가 신채호 선생님의 만약 시간이 조금 남는다라면 신채호 선생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험 한국사에서 신채호에 대한 교육 현황과 출제 비중을 가보겠습니다. 일단 신채호 선생님이 언제 가장 먼저 언급이 되냐면 이제 시기 구분하면
선사 국가 형성 파트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고조선, 그리고 부여고구려, 옥조동의 진한비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고대가 있고 그 다음이 중세가 있죠. 그럼 이제 고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공부하고 중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공부하는데 이 중세가 어딘지 아시죠? 중세가 바로 고려 시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고려 정치사 공부할 때 11, 12세기가 문벌귀족 사회인데 11세기 문벌귀족 사회는 굉장히 안정기라고 공부하면서 수험한국사에서 가장 시험 출제가 안 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11세기 고려 문종이라든지 시험에 출제되는 왕들이 있습니다만 12세기 넘어가서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근데 그 이자겸의 난 때 이자겸이 그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이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자겸과 그 인종 아버지 예종의 딸 사이에서 인종이 나왔고, 그런데 그 인종은 다시 이자겸의 다른 딸 2명과 결혼을 하게 되니 당시 권력자였던 이자겸은 당시 왕이었던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이 되는 건데, 이 이자겸이 권력을 잡고 인종을 바보로 만들려고 했던 사건이고, 이 과정에서 개경 궁궐이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겸은 이래저래 해서 정지상에게 축출당하게 되고, 서경 세력이었던 정지상과 함께 묘청이라는 스님이 나와가지고 개경에 이렇게 혈육 간의 다툼이 있어서 궁궐이 불타고 그랬으니 새롭게 궁궐을 개경에 만드는 것보다도 당시 왕의 기운이 서려 있는 서경 길지설이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서경으로 천도를 하자. 서경으로 천도하면 당시 강해지고 있었던 금나라가 우리에게 사대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당시 왕이었던 인종이 묘청에게 서경의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당시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귀족이었던 김부식 입장에서는,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서경으로 천도하기 싫었겠죠. 그래서 김부식이 인종과 짝짝꿍해가지고 정지상을 제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묘청은 요즘 말로 치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묘청의 난, 요즘에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묘청의 난을 당시 김부식이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청의 난이 1135년이고 이래저래 해서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만들고 나라 이름을 뭐 대위국이라고 했고 연호를 청계라는 연호를 쓰면서 묘청이 난을 이렇게 쓰나 김부식에게 진압되었다라고 끝날 수 있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당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에서 1000년내 제1대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000년 동안의 우리 역사상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제1대 사건이라고 본 거죠. 1000년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본 겁니다. 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묘청의 난을 1000년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여기 이제 조선사 연구초를 한번 보시면 서경 전역을 역대 역사가들은 다만 국왕의 군대가 당시 고려 왕이었던 인종의 군대를 뜻합니다. 반란군을 친 전쟁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관찰에 불과하다. 그 실상은 이 전역이 낭불양가대, 이건 낭은 낭가 사상이고 불은 불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상, 국풍 사상을 뜻하는 거고요. 유가, 당시 김부식이 유학자니까 한학파의 싸움이며, 국풍파, 여기 나오죠 또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며, 독립당 대 4대당의 싸움이다. 독립당이 묘청 세력이라는 거죠. 김부식이 4대당이라는 겁니다. 진치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이다. 묘청이 곧 전자의 대표고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이 싸움에서, 제가 잘못 눌렀네요. 이게 생방의 묘미입니다. 묘청 등이 패하고 김부식이 승리함으로써 조선의 역사는 4대적 보수적, 저는 이 생각에 정말 신채호 선생님 생각에 감히 제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신채호 선생님은 당시 조선 500년의 역사가 4대적이었던 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당시 묘청이 패하고 보수적인 한학자 김부식이 승리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사관 중에 타율성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절대로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일본의 식민사관 타율성론에 동조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단 일본의 타율성론이라는 건 우리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당군이 만든 게 아니라 중국의 성인 기자가 만들었다. 이 기자조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실은 조선의 4대부들, 우리가 정말 화폐 주인공이었던 이황, 이이조차도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기자였거든요. 저는 굉장히 4대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기자의 자손들이
결과론적으로 위만이라는 중국에서 건너온 세력에 의해 다시 고조선을 찬탈당했다. 위만도 역시 중국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험 한국사에서 위만이 동의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이야기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일본의 타율성론에 입각하면 우리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중국인 기자가 만들어졌고 위만의 지배를 받았고 우고왕 때 한무제의 침략을 받아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면서 다시 고조선 땅에 한 사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계속해서 중국의 지배를 받아왔다. 그리고 고대 4세기 기분 나쁩니다. 왜냐면 우리 4세기면 백제 근초고왕이 왕이었던 시기고 우리가 강성에서 일본에 칠지도도 보냈고 그랬던 시기인데 바로 그 4세기 지금의 가야 땅 근처에서 일본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임나 일본부 설이죠. 그리고 통일되는 과정에서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고 통신라는 당나라에 그만큼 영향을 받는 나라였고 고려는 요나라, 송나라, 금나라에게 무릎을 꿇었고 끝내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조선은 명에게 사대했고 청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현재 너희 조선이 망하고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너무 당연치 않냐. 이게 바로 타율성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재 신초원 선생님께서 그 타율성론에 동조할 일은 만무하시죠. 다만 저는 단재 신초원 선생님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여기 나오죠. 이 사건을 어찌 1000년 동안에 제1대 사건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표현을 하셨던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항상 좋은 면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분명히 부정적인 민족성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500년 동안의 조선의 역사가 사대적이었던 게 바로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묘청이 김부식에게 패함으로 인해서 사대적이 되었다. 그래서 이때 마침 묘청 세력이 이기고 보수 세력이고 유학 세력이었던 김부식이 패했더라면 우리 역사가 자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표현에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렸던 것 같고 제가 요즘 수험 한국사 강의하는 과정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500년, 1000년 이후에는 이승만 정권 때 친일파가 처벌되지 못한 게 우리 역사 500년, 1000년 중에 제1대 사건이라는 표현을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요즘에는 좀 하는데 요즘 이런 민감한 이야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세사, 고려 정치사 공부할 때 바로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조선 역사상 제1대 사건이라는 표현과 함께 어디까지 시험에 출제가 되냐면 저 내용을요 서경파 그리고 개경파 해가지고 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서경 세력은 줄여서 쓰겠습니다. 묘청이 있고 정지상이 있고 개경 세력이 김부식이 있고 여기는 자주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개경파는 사대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국풍파, 낭랑파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한학파, 유학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서경파는 당시 신흥하고 있었던 한반도 북쪽의 여진족의 국가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금나라를 정벌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금나라가 엄청 강성해가지고 중국 대륙 절반을 먹기도 되는데 여기는 금에게 4대 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경파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경이 어딥니까? 평양이잖아요. 평양이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였잖아요. 요즘 또 그러면 이제 아니다 평양이 또 요동 지역에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일단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엿보이고 있고 여기는 신라 계승의식을 엿보이고 있죠.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저 조선사 연구초를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시험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옛날 국사에서도 이 내용은 나왔던 내용이고요. 근현대사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시험 출제된 내용을 보시면 이제 2018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40회 고급 문제인데 이렇게 단재 신채호의 역사인식하고 나오죠.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 사건을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제1대 사건으로 평가했다. 이 사건 무슨 사건이죠, 이제 그러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뭐 1135년 연도까지는 제가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역시 이 사건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1번을 보시면 이성계 위화도 해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2번이 이자계면안이고요. 3번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사 연구초에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최대 사건이라고 하셨던 그 내용이 이렇게 시험 출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이제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이제 4번은 고려 무신직공기의 조의총의 낭을 이야기하는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고려 이제 강조의 정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국사 쪽에서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언급이 되시고요. 이제 근현대사부터는 신채호 선생님이 정말 김구, 이승만, 박정희급으로 시험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현대사는
아까도 제가 얼핏 이야기했습니다만 보통 근대, 일제, 현대 파트로 쪼개진다라고 했는데 근대가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근대 파트가요. 대원군 집권기부터 191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사에서는 신채호 선생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근대 파트를 다 공부하고 문화 파트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애국 계몽 사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국 계몽 운동 자체가 1905년 을사조약을 전후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중들을 계몽시키자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여기 애국 계몽 사학이라는 건 뭐냐면 애국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역사를 통해서 계몽하자는 사학이 있죠. 그런데 당시 애국 계몽 사학으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에 역사학을 통해서 애국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인전기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위인전기를 쓰시는데 그게 바로 이순신전 그리고 을지문덕전을 쓰십니다. 우리 역사상 3대 대첩이 살수대첩, 을지문덕 장군이죠. 그 다음 귀주대첩이 강감찬 장군인데 강감찬전도 이때 위인전기가 쓰여지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우기선이라는 다른 인물이 쓰십니다. 그리고 을지문덕전, 최영 장군 이야기를 최도통전하고 이렇게 쓰셔요. 그래서 애국계몽사학 중에 바로 이 신채호의 이 위인전기와 박은식 선생님 또 들어보셨습니까? 나라는 형체니 사라질 수 있지만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다라고 했던 임시정부 2대 대통령까지 하셨던 박은식 선생님. 박은식 선생님이 호가 태백광로고 그래서 제가 태백광로. 요즘 네이버에 태백광로를 치면요. 죄송스럽게 박은식 선생님보다 제 이름이 더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태백광로, 그러니까 박은식 선생님이 태백광로를 어떤 생각으로 이런 호를 사용하셨냐면 당시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나라 조선을 태백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 태백만을 위해 살아가는 미친 노예란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잃어버린 나라 조선의 노비이올시다라고 생각했던 게 박은식 선생님이고 이 박은식 선생님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내가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역사를 강의하는 사람으로 참 보람을 느끼겠다라고 해서 태백광도라는 타이틀을 썼더니 주변의 질문들이 혹시 선생님 고향이 강원도 태백이시고 아버지가 광산 노동자셨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애국계몽사학에서는요 박은식 선생님도 위인전기를 쓰십니다. 예를 들어서 안중근전이라든지 영계소문전이라든지 대조영전을 쓰시는데 수험한국사에서는 신채호 선생님의 위인전기가 압도적으로 시험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인전기를 쓰신과 동시에 당시에 외국의 흥망사를 번역을 하십니다. 특히 월남 망국사라는 걸 다른 분이 쓰시기도 하시는데 미국이 어떻게 독립했냐, 이태리가 어떻게 건국되었냐, 그래서 이태리 건국 삼걸전, 미국 독립사 이런 글을 쓰셨고요. 당연히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 원래 제가 신채호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아오셨고 정말 불행하게 사셨거든요. 삶이 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12살에 그나마 의지하고 살았던 20살 형이 조카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께서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또 어린아이가 분유에 체해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님 삶 자체가 죽음과 좀 점철되어 있는 삶, 굉장히 고독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신채호 선생님이 이 단계를 밟아가지고 성균관까지 가시고 나라의 지식인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사가 1898년에 남궁억이라는 인물이 만든 유생들이 많이 읽는 신문입니다. 원래 황성신문은 뭘로 유명하냐면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이 실린 곳이 바로 황성신문이죠. 장지연의 추천을 받고 황성신문사에서 논설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신채호 선생님이 이게 일제로부터 조금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영국인 베델이 만들었던 외국인이 만든 신문이었기 때문에 일제 탄압을 피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가장 항일적인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께서 대한매일신보로 가가지고 그 유명한 1908년에 독사실론이라는 논설을 남기시죠. 그럼 이 신채호 선생님 내용이 또 시험 출제가 그만큼 많이 돼요. 보시면 지금 독사실론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으면 지루하겠습니까? 자,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을 것이며 역사를 버리면 민족의 그 국가에 대한 관념이 크지 않을 것이니 역사가의 책임이 그 또한 무거운 것이다. 중략입니다. 역사의 붓을 잡은 자는 반드시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한 종족을 먼저 나타내어서 그것을 주제로 지은 후에
그 정치는 어떻게 잘 되고 못 되었으며 그 산업은 어떻게 성하고 쇠하였으며 다른 곳의 여러 나라를 어떻게 교자했음을 서술하여야 여기서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정신이 없는 역사다. 정신이 없는 역사는 정신이 없는 민족을 낳으며 정신없는 국가를 만들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겠는가. 이 마지막 문장이 가장 유명한 문장이죠. 이게 시험 출제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제 2010년에 그 공무원 시험 법원직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 이렇게 나왔죠. 아, 이거는 다른 사설입니다. 이 보기 자료는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와 애국심이라는 사설 내용을 발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험생들이 신채호 선생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신채호 선생님의 많은 글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걸 보고 지금 보기 자료에 이건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와 애국심이라는 사설이라는 거 알고 난 다음에 이병도 손진태에 진단학회는 1934년 일제강점기예요. 지금 이 보기 자료가 애국계몽사학자로서 신채호 선생님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월남만국사 같은 외국 만국사를 번역하였다. 애국계몽사학자 맞는 거고요. 니을 을지문덕, 월남만국사는 현채란 분이 쓰시는데 좀 어렵죠. 그리고 니을 을지문덕전과 같은 영웅들의 전기가 서술되었다. 이 조선사 편수에는 이병도가 있었던 일제강점기, 식민사관, 정체성론, 타율성론, 4대 성론을 심어주기에 일본이 조선인 학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원래 일본이 조선사를 편찬하는데 일본인 역사학자들이 조선사를 쓰게 되면 조선인들이 신뢰감을 갖지 않을까봐 조선인 역사학자들을 데리고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선사 편수회에서 이름 석자 집어넣으면 그건 친일파입니다. 독일 같으면 재판 없이 사형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서울대 국사학과를 만들었던 우리 역사학계, 어차피 저는 뭐 대학 강단에 크게 욕심도 없는 사람이니까 할 말을 하겠습니다만 바로 이병도가 조선사 편수에 있었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 거고, 그래서 물론 신채호 선생님은 월남만국사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죠? 미국 독립사와 이태리 건국 상별전을 썼지만 이런 자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니은과 니을이, 그러니까 솔직히 깔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파트에서는 이렇게 대용군이 이렇게 신채호 선생님이 언급이 되고, 당연히 신채호 선생님이 시험 출제가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시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이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 임시정부 국민대표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제강점기 정치사에서도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언급이 되시죠. 이 신채호 선생님을 이야기를 하려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럼 시간도 문제가 있고 제가 조금 줄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승만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임시정부가, 원래 처음 임시정부라는 건 1919년 4월에 만들어집니다. 이때 초대 총리가 이승만이 됩니다. 바로 이때 이승만이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임시정부는 여기저기 중요한 단체 중에 여기 한성정부라는 게 있었고요. 아까 이승만이 총리였던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고, 여기 손병희가 대통령이었던 대한국민의회가 있었는데 이걸 통합하자라고 해가지고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국민의회를 흡수 통합하자라고 해가지고 1919년 9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냥 임시정부에서 총리였던 이승만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시정부 그러면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고, 나중에 임시정부가 이 충칭까지 갔을 때 임시정부의 주석은 김구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임시정부 그러면 이승만과 김구가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 지도자 중에 이승만이 여기 총리가 될 때 가장 반대했던 인물이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신데,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근데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생겨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개인 성향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시면서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조차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해가지고 항상 서서 세수를 하셨던 분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신채호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일본 아이들이 주도하는 호적에도 이름 넣기 싫다고 호적에 이름 안 넣는 것도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근데 이 신채호 선생님은 바로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위임 통치 청원서를 썼던 부분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승만은 물론 이승만은 실력도 있습니다. 일단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그 안평대군 후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배제학당에서도 공부도 잘하셨고, 잘했고, 독립 활동하면서 감옥 생활도 합니다, 이승만이.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어찌됐든지 간에 하버드와 프린스턴까지 나왔는데, 당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제강점기에 미국에서 동양인 조선인은 조선란 나라도 모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하여간 동양인을 좀 멸시받았던 그런 시기에 프린스턴을 다녔는데 프린스턴에서 박사과 석사학위를 하고 있을 때 당시 프린스턴 총장이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되는 윌슨입니다. 그러니까 윌슨 입장에서는 야, 이상한 동양인, 나라도 없는 나라에 동양인이 와가지고 석사 박사를 하고 있어? 너 나랑 사진 하나 찍자고 사진을 찍었는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에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했잖아요. 근데 민족 자결주의 자체가 민족들 자살하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민족의 일은 민족 스스로 해결하라.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 민족에게 했던 말이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에 패전국들, 당시 독일이나 이런 나라 식민지들은 너희 민족 일은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라. 그럼 당시 우리 민족 지도자들도 이걸 압니다. 윌슨이 우리 한민족에 했던 말은 아니구나.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듣기에 민족 자결이란 말이 왠지 좀 자신감이 생기는 말이잖아요. 당시 1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본은 승전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민족 자결주의를 계속 제창하면서 윌슨이 한 방에 유명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민중들이 미국 대통령이 윌슨이란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들었는데 당시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당시에 그 윌슨 미국 대통령과 독사진을 찍었던 이승만이 한 방에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파리 강화에서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위임 통치 청원서라는 걸 쓰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현재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 받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싫으니 국제연맹이 우리를 대신 통치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분노하십니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더니 이승만은 없는 나라까지 팔아먹는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이 임시정부 수립에 가장 반대적인 인물이 실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에는 그 신문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임시정부 기관지로. 이게 독립신문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독립신문 그러면 서재필의 독립신문만 생각합니다만 당시 임시정부에는 이광수, 훗날 친일파가 되는 이광수가 이제 운영했던 독립신문이 있었는데 그 독립신문에 반대하면서 신대한란 잡지를 계속 내셨던 게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죠. 그런데 이제 이승만이 1919년 9월부터 임시정부 대통령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1920년 넘어가면서부터 임시정부가 약간 좀 위기 상황으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도 돈이 들어와야 정부가 운영이 되는데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비밀 행정 조직망을 연통제라고 합니다. 이런 게 발각되기 시작하고 문제는 이승만은 임시정부 대통령인데 미국에만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미리 이야기합니다만 이승만이 1925년에 탄핵당합니다. 그럼 5년에서 6년 가까이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수행했는데 당시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상해에 머물렀던 시기는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안창호가 이승만에게 편지 써서 좀 빨리 와라 그랬는데 뭐 이승만이 나같이 고귀한 사람이 머물기에는 상해는 좀 위험한 곳이다 이런 답장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안 되겠다. 임시정부에 새롭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겠다. 각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 리더들은 전부 임시정부에 있는 상해로 모여라. 그래서 그 유명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2005년에 근현대사라는 교과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 국민대표회의를 60년간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대표회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서를 드러내야만 되는 거고 이승만에 대한 비판의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았다가 21세기 들어와서 국민대표회의가 이제 시험 출제가 되는 건데 이 국민대표회의를 실은 주도했던 게 단재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대표회의 큰 세력이 두 파로 나눠지는데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 때문에 이승만이 주장했던 외교 독립 노선은 망했다. 외교 독립론이 겨우 이거란 말이냐. 애초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도 만주나 연해주로 가서 무장투쟁을 할 것인가
아니다, 상해로 가서 외교 독립을 할 것인가. 근데 이승만이 외교 독립하자고 해서 상해로 갔는데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 때문에 이렇게 외교 독립이 망한 거나 다름없으니 이제는 임시정부를 만주나 연해주로 옮기자가 바로 창조파예요. 이 창조파로 이끄셨던 게 바로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물론 여기 옆에 이회영이라든지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이끌고 계셨던 게 내무총장이셨던 안창호 선생님이죠. 안창호 선생님은 개조파입니다. 개조파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는 누가 뭐라 해도 비판받아 마땅하고 잘못된 거다. 그러나 현재의 임시정부를 존중하고 잘못된 건 고쳐나가자가 개조파죠. 그래서 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회영도 있고 여기 뭐 이동휘 선생님도 계시고 뭐 이루쿠츠크파 상해파 공산주의 그럼 너무 어려워지는데 항상 시험에는 신채호 안창호 선생님 가지고 이 출제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되면 결과적으로 이 대립하다가 다 임시정부를 떠나게 되죠. 실망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때부터 단지 신채호 선생님이 임시정부에 대한 실망, 어떤 단체나 국가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희생되기가 싫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제 무정부주의자가 되시고 아나키스트 활동을 하시는데 안창호도 임시정부를 떠나게 되고요. 다들 임시정부를 떠납니다. 근데 굳이 요즘은 시험 출제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기를 현상 유지파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이 회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때 여러분이 이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임시정부를 떠나니까 혼자 남아있는 김구 선생님이 이때부터 임시정부를 이끄셨다. 중간중간 제가 생략해서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바로 이 임시정부 관련해서 국민대표회의에 굉장히 시험 출제가 많이 됩니다. 역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인데 이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된 문제예요. 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는 생략해서 가겠습니다만 대통령이 국정을 총괄하는 체제? 그러면 임시정부가요, 요즘 어떻게까지 물어보냐면 1919년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다가 1925년에 이승만이 탄핵당하고 2대 대통령이 박은식 선생님이 되었다가 박은식 선생님이 아프셔요. 너무 늙으셔가지고. 그래서 26년에 실제로 돌아가시는데 2대 대통령이 됐던 박은식 선생님이 바로 대통령직을 내려놓으십니다. 여기까지는 대통령제고 1925년부터 국무령제가 시작돼요. 총리직으로 갑니다. 내각 책임제. 그래서 1대 국무령이 이상용 선생님인데 이게 1927년까지 가면서 이 국무령제 3대 국무령이 김구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도 왜 대단하신 게 당시 당신께서 나이가 40대고 또 너무 유명하신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다 이탈해버렸는데 김구 선생님이 아직 지명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구라는 인물이 임시정부를 이끈다 그러면 당시 동포들은 김구가 누군데?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망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내 이름만 가지고 임시정부를 이끌어가는 건 문제가 있구나. 내가 국무령이라는 직함을 내려놓을게. 내가 아무 직함도 없이 임시정부를 지킬게. 우리 국무위원들이 함께 임시정부를 이끌어 나가자. 이때부터 직함 없이 임시정부를요 1940년까지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집단 지도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32년 4월 달에 윤봉기르거로 상해를 떠나게 되고 중국 대륙을 약 8년 가까이 고생하시다가 1940년 충칭에 도착하시고 바로 이제 김구 선생님이 나이가 60이 가까이 돼 가십니다. 50이 넘으셨거든요. 내가 주석할게.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김구 선생님 주석이 되시는 거고 나중에 김규식 선생님이 와가지고 부주석이 되는 이 체제인데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보세요. 대통령이 국정을 총괄한 체제는 바로 이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기억 시기에 제기된 독립운동가의 주장입니다. 옳지 않은 거죠. 원래 이동희는 무장투쟁론자 맞습니다. 연해주에 계셨던 분이시고 이승만은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된다 맞죠. 한국광복군은 1940년에 창설되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일단 신채호 선생님만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독립운동의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어야 된다. 신채호 선생님이 이때 국민대표회의를 이렇게 개최하시고 창조파를 이끄셨다는 게 이렇게 선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임시정부 관련해서 국민대표회의 관련해서 신채호 선생님 말씀 한번 좀 드려봤고 그 다음 일제강점기 이제 진짜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에 개최가 되긴 합니다만 1922년부터 임시정부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도자들이 상해로 모여듭니다. 이때 상해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누구를 만나냐? 바로 김원봉을 만납니다. 김원봉 이야기하려면 제가 물을 한 잔. 근데
김원봉이 잘생겼어요. 당시 신채호 선생님은 1880년생이시니까 1922년 정도면 한 43세 정도 되셨고, 김원봉은 아직 20대의 나이입니다. 근데 김원봉이 뭘로 유명하죠? 대답해봐. 당연히 왜 대답을 못해? 조교 선생님인데 대답을 못하면 어떡해? 자, 그러니까 당시 그 독립운동 방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외교 독립을 하자. 그 다음 실력을 양성하자. 실력 양성론자들은 교육이나 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무장투쟁을 하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김원봉은요, 이걸 다 비판합니다.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더 강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냐?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더 많은 학교를 만들고 더 큰 회사를 만들어서 실력을 양성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더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그럼 김원봉아, 독립운동 하지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 김원봉이, 아니, 해야지.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감히 우리를 식민 지배하러 오겠다고? 우리를 식민 통치하러 오는 놈들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식민 통치 기간을 다 폭파시켜서 그들에게 공포감을 선물하면 될 거 아니야. 이게 김원봉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김원봉이 의열단을 만드는데, 보통 우리가 의열단은 1919년 만주 길림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길림이란 표현에 좀 관심을 갖는데, 혹시 길림의 지역을 아십니까? 여러분, 길림은요, 동북만주 3성 중에 하나죠. 여기에 요령성이 있고 길림성이 있고 흑룡강성이 있죠. 비밀 조직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만주 벌판에서 비밀 조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데, 여기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의열 활동을 엄청나게 전개하는데, 그 의열 활동은 거의 대부분 국내에서 전개해 나가죠. 조금 어렵겠습니다. 말로만 한번 해볼게요. 1920년에 박재혁이라는 인물이 밀양경찰서를 또 수류탄 투척했고요. 최수봉이라는 인물이, 박재혁이 부산경찰서고요. 최수봉이 밀양경찰서에 수류탄을 투척합니다. 1921년에 김익상이 조선 총독부를 또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1923년 가면 김상옥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김상옥이 종로경찰서, 1924년 가면 김지섭이 일본 황궁에 수류탄을 투척했다. 1926년에 나석주까지 이렇게 가는데, 나석주가 동양 착시 주식회사에 수류탄을 투척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아니, 김원봉이 조금 슬펐나 봐요. 왜냐면 우리가 이분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저 중동이나 이쪽에 테러가 비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민간인의 생명을 담보라는 테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여러 의열 활동들은요, 민간인에 대한, 하다못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했으면서 일반 일본인들을 향해 수류탄을 투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물론 김원봉은 테러라는 뜻을 쓰긴 씁니다. 테러 속에 깃들어져 있는 참뜻을 우리 민중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슬프다. 그러니까 이런 의열 지사들을 만들어내서 이들이 초기와 같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의열 활동을 전개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중들이 깨우침이 없으니 그게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김원봉이 신채호 선생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의열단원에게 힘이 되어주는 걸 하나 써주십사.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님이 써주마 그래가지고 6,400자를 계산해 보니까 원고지로 뭐 30몇 매 정도가 되더라고요. 200자 원고지로. 근데 띄어쓰기까지 계산하면 거의 한 40매 정도 쓰셨던 것 같은데, 그게 그 유명한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제가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 민중과 손을 잡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민중을 깨우치고 싶었고 민중 봉기론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들을 사용하십니다. 폭력, 암살, 파괴, 폭동 등을 통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신채호 선생님하고 김원봉하고는요, 결이 정말 딱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 할 수 있는 거, 우리 자존심을 세우자. 우리를 식민 지배하러 오면 그만큼 희생이 따른다는 걸 쟤네들에게 보여주자. 그로 인해서 민중들이 깨우치게 하자.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조선혁명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혁명선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일본을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강도 일본이 우리의 생명을 초계로 보아 을사 이후 13도 의병이 있었던 각 지방에 일본 군대가 행한 폭행도 이루다 적을 수가 없거니, 보통 이제 13도 의병이면 정미의병이라는 게 1907년에 정미년에 군대가 해산당하고 고종이 퇴위당하는 그때 정미의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전국 각지의 의병이 일어나요. 그게 1907년인데 1909년에 가면 일제가 남한 대토벌이라고 해가지고 한반도에 있는 의병을 완전히 다 쓸어버립니다.
근데 남한 대토벌이라고도 하고 호남 대토벌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중국만큼 넓은 땅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경찰들이 의병들을 호남 쪽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 있는 의병들을 다 소탕을 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대가 행한 폭행도 이루다 적을 수 없거니와, 우리 일본의 강도, 제가 지금 우리 일본이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강도 정치, 곡 이족 통제가 우리 조선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한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서 우리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우리의 정당인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그 다음 이 문장도 시험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참정권 혜택 자치를 자 누구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이유가 1920년에 일제의 식민 통치를 우리가 소위 문화 통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1910년대는 무단 통치, 1920년에는 문화 통치, 만주 사변 이후에 1931년 이후에 민족 말살 통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1920년에 문화 통치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죠. 아 그래, 문관 총독 임명하게 해줄게. 육군 대장 출신 총독으로 임명하지 않을게. 그 다음 헌병 경찰을 일반 경찰로 바꿀게. 그 다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줄게. 이게 문화 통치인데, 실은 문화 통치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 민족을 해유하고 분열시켜서 친일파를 양성하려고 했던 게 문화 통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던 사회주의 사상은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니까 민족주의에서 친일파들이 등장합니다. 그 친일파들을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합니다. 타협의 대상은 일본인 거죠. 그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바로 이광수나 최남선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민족의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광수도 독립운동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시정부에서 독립신문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이광수가 변절하기 전에 바로 1919년 3.1운동의 가장 큰 배경이었던 28 독립선언 들어보셨죠? 28 독립선언문을 바로 이광수가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미 독립선언문, 3.1운동의 기미 독립선언문을 최남선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참 대한민국의 지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나라들이 이래저래 해서 많이들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나라들의 애국가는 상당수 그 나라의 독립선언문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근데 우리 헌법을 보면 3.1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했으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그럼 학교 현장에서 3.1운동에 대해서 공부할 때 기미독립선언서 정도는 실은 학생들에게 암기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박정희 정권 때는 국민교육헌장은 또 억지로 우리가 암기를 해야만 해요. 물론 저는 더 어립니다만. 그런데 기미독립선언문을 암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너무 현학적입니다. 어렵습니다. 이에 5등은 우리 조선의 독립국인가 막 이딴 식이에요. 그런데 하필 이걸 누가 썼냐면 훗날 친일파가 되는 최남선이 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이광수나 최남선이 1920년대 타협적 민족주의자로서 주장했던 게 바로 자치입니다. 자치. 자치라는 말이 뭐냐면, 자치가 원래는 좋은 말 같죠. 참정도 좋은 말 같죠. 근데 그들이 타협적 민족자가 자치론, 참정론, 준비론인데, 단어 자체로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본질이 얼마나 나쁜 거냐면, 자치라는 게 현재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다. 그 식민지배를 인정하자. 대신 당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금 유명 인사들이 많아요. 지도층 인사들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인정하되 우리가 총독부 들어가서 우리가 총독하고 우리가 총감하자. 이게 자치의 본질입니다. 나쁜 놈들이죠. 그 다음 참정이라는 건 원래 진짜 좋은 말이죠. 정치에 참여하자는 뜻이니까. 근데 우리가 일본 내각에 가서 장관도 하고 차관도 하자가 참정의 본질이에요. 준비하자는 건 지금 우리는 독립할 여력이 없는 민족이니까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아들여서 훗날에 독립하자, 독립운동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그걸 신채호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참정권 획득, 자치를 주장한 자 누구냐? 동양평화, 독립보전 등을 약속한 맹약이 먹도 마르기 전에 일본이 삼천리 강토를 집어먹은 역사를 잊었느냐? 왜냐하면 이 동양평화론은 이토 히로부미가 동양평화론을 쓰죠. 이토 히로부미 아십니까? 우리 을사지역대 외교권을 빼앗아 갔던? 이토 히로부미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많이 헷갈리시죠? 이토 히로부미의 동양평화론을 보면 당시 일본이 러시아랑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백인 세력의 침략이 있으니 동양 삼국의 젊은이들, 청나라와 일본과 조선의 젊은이들 황인종끼리 힘을 모아 백인 세력의 침략을 막아내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냐. 바로 이토의 동양평화론에 안중근도 동조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께서도, 열사나 의사나 같은 표현인데 꼭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의사께서도 실은 너일전쟁 당시 일본을 응원했답니다. 그런데 너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울사조약을 체결하고 너일전쟁이 1905년 9월에 포츠모스 조약으로 끝나고 2달 후인 11월 달에 울사조약 체결하고 외교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1907년에 고종을 퇴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중근이 내가 일본 이토 히로부미에게 속았구나. 그러니까 결자 해지하는 심정으로 내가 이토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단지회를 조직하셔서 손가락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약지를 자르시죠. 왜냐하면 왼손을 잘랐냐면 오른손은 권총을 쏘아야 되니까. 약지를 자르시고 손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찍으시면서 내가 앞으로 3년 안에 이토를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6개월 되는 시기에 하얼빈에서 이토를 죽이죠. 그 동양평화론이 거짓이었다는 걸 신채호 선생님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독립보전 등을 약속한 맹약이 먹도 마르기 전에 일본이 삼천리 강토를 집어먹은 역사를 잊었느냐? 한참 이제 중략이고요. 일본은 독립운동을 완화시키려고 이 송병준이 바로 그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안타까움인데, 동학농민운동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운동이죠. 그러니까 동학의 1대 교주가 뭐 최재우고 2대 교주가 최시영이고 3대 교주 손병희 선생님까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손병희 선생님이 천도교를 창시하긴 하는데, 그 손병희가 어찌 보면 동학교도들의 넘버 2 인물로 키운 게 이제 송병준 다음에 이용구 막 이런 인물이 있는데, 이런 동학인들 일부가 친일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일진회입니다. 1904년에 만들어진. 보통 일진회 그러면 각 학교 짱들의 모임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일진회에 이끌었던 게 송병준이죠. 이런 매국노를 시켜 허황된 주장을 펼치게 하고 있다. 이에 부안해동하는 자는 간적이 아니냐. 경술 이후에, 경술국치 1910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 빼앗기는 경술국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사들이 10여 년 동안 준비를 외쳤지만 그 소득이라는 게 불완전한 학교 몇 개뿐이다.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련한 꿈, 외교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조선혁명선언이고, 실제로 조선혁명선언 관련해서 기출문제는 수백 문제가 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혁명선언을 당연히 이 조선혁명선언을 아까 김원봉 의열단에게 1923년 새 벽두에 1월 1일 날 의열단원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너무 흥행이 안 된 아나키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장동건도 나왔고요. 정준호, 다 신청 보신 분들 다 보셨구나. 근데 너무 재미없게 만들었죠. 그거 보면 약간 영웅봉색을 좀 패러디한 부분도 나옵니다. 영웅봉색에서 주윤발이 이렇게 총을 쏘고 화분에 총을 숨겨놨다가 돌아서 쏘는 장면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독립운동하고 춥고 배고픈데 이 의열단원들이 조선혁명선언을 꺼내서 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혁명선언이 의열단원들의 행동 지침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출제가 되면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혁명선언을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바로 의열단을 물어봐 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선언문을 작성한 인물의 활동으로, 이거는 지금 다른 문제네요. 바로 인물이니까 신채호 선생님을 그냥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2016년 수능입니다. 그러면 신채호 선생님을 골라야죠. 유물사관에 입각해 한국사를 체계하려고 했다. 이거는 이제 백남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백남훈은 대한민국에서 역시 공부시키지 않은 역사학자입니다. 아마 최고의 역사학자 그러면 신채호, 박은식, 백남훈, 정인보, 이런 인물, 문일평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백남훈은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과 정치활동을 했기 때문에 60년간 이렇게 수험한국사에서 공부시키지 않다가 2005년에 근현대사 교과서가 만들어지면서 백남훈이 일본의 식민사관 중에 정체성론을 비판한 인물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시험 출제가 많이 되기 시작했고요. 정답은 여러분들 쉽게 고를 수 있겠죠. 아까 대한매일신보 독사실론, 그리고 조선상고사. 이제 조선상고사는 바로 다음에 가면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를 이야기하시니까 이 조선혁명선을 썼던 신채호 선생님이 독사실론과 조선상고사를 집필하여 민족정신을 강조했다. 이게 11월 대수능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역사 연구 방법의 실증 중시하고 진단학부. 이건 이제 이병도나 선진태 진단학회고요. 얼 내세웠다 그러면 정인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박은식 선생님은 혼 그러고 정인보 선생님은 얼 그러고 신채호 선생님은 난가사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일제 침략에 맞선 민족운동을 정리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게 이제 박은식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역사학자들 깔면서 신채호 선생님을 정답으로 출제를 해버리죠. 그만큼 많이 출제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게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역시 조선혁명선언 일부를 발췌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언을 채택한 단체가 바로 이제 의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열단 시험 출제가 또 어마무시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의열단을 골라야 되는데 옳지 않은 거니까 5개 중에 4개는 의열단 이야기인 거죠. 만주길림에서 김원봉과 뭐 윤세주 등이 만들었다. 1번 맞네요. 일제 요인암살 식민통치기구 파괴 맞네요. 이 단체 소속 이봉창은 이제 의열단원이 아니에요. 이봉창과 윤봉길은 김구 선생님이 만든 한인 애국단 소속. 이봉창은 1932년 1월에 일본 동경에서 이봉창 이야기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건 이봉창이요.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채호 연구자분들도 앉아 계십니다만 저도 직접 제가 이봉창의 의거 현장을 가서 알아봤는데 일본에 가면 이렇게 일본 왕궁이 있죠. 기분 나쁘지만 예뻐요. 예쁘고 이 왕궁 주위로 해자가 쫙 둘러져 있고요. 동경이란 도시 자체가 일본의 이 왕궁을 중심으로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길들이 이렇게 막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고 막 이렇게 뚫려 있고요. 여기 광장이 있고요. 여기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꼭 어찌 보면 우리 여의도 옛날 광장 있을 때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여기에서 일본 그 외왕이 사는 곳을 향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왔다가 막 이러고 가고요. 그 다음 총선 들어와서 막 이렇게 일본말로 막 우리 막 외왕님 하고 가고요. 제가 카메라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를 가면서 당시 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제가 이곳에 가서 덴노 바보를 외치고 오겠다. 그래서 진짜로 외치러 갔습니다. 학생들하고 약속을 해서.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서 그걸 외쳤다가는 잡혀서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우리 조교들이 왜 약속을 지키셔야지 못하냐고. 근데 갑자기 젊은 학생들이 쫙 빠져나오고 청년들이 빠져나오고 할아버지 할머니 일본 분들이 쫙 앞으로 오시는데 저분들하고는 내가 달리기 해서 이기겠다. 그래서 제가 덴노 빠까 하고 진짜 이거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 할까요? 이 영상을 제가 여기저기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일본에서 오래 살다 온 후배가 형 그거 올리지 마. 왜 올리면 안 되는데 형 일본인들은 결기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일본의 그 외왕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이 영상을 보면 일본의 야쿠자 하나가 흑심을 품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을미사변 때 민비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건너가가지고 단 한 번도 복수해보려는 생각을 못했는데 너희 왕 바보 소리 했다고 죽을까봐 이 영상을 못 올려야 된다는 게 그래 나는 그래서 이 민족적 자존심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저는 그런 걸 알려고 하셨던 분이다. 근데 이봉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보통 일반인들이 이봉창 선생님이 어디서 수류탄을 투척한 걸로 알고 있냐면 이 광장에서 1932년 1월이면 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만주의 총통으로 그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내세웠거든요. 그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하고 당시 히로히토가 사열식을 하는데 여기서 수류탄을 투척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현장을 가서 답사해 보니까 이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 사쿠라다몬이 있는데 천황이라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외왕이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이 사쿠라다몬 앞에서 수류탄을 투척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바로 이쪽 길이 일본의 관공서가 쭉 늘어져 있는 길입니다. 근데 바로 이 첫 번째 이 건물이 뭐냐면 바로 일본의 경시청입니다. 경시청이 뭔지 아십니까? 경찰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이봉창 열사가 일본의 경찰청 앞에서 일본의 외왕에게 수류탄을 투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인들 특히 경찰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도저히 이곳에서 수류탄을 투척한 건 용납하지 못해가지고 이쪽으로 방향을 좀 왜곡해서 신문기사를 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봉창 열사는 김구 선생이 만든 한인 애국단원입니다. 바로 이봉창 열사가 일본 외왕을 아깝게 못 죽인 것이 아쉬웠는지 당시 중국의 국민신문가 하는 신문에서 아깝다 외왕 죽일 수 있었는데 라는 신문 기사가 실렸고 그러니까 너희 지금 신문에서 뭐라고 했어 하면서 일본이 중국을 응징했던 게 상해 사변입니다. 그래서 1932년에 상해를 점령하게 되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임시정부도 상해에 프랑스 조차지라고 하죠. 프랑스 어찌 보면 대사관 관내에 들어가 있었는데 상해를 점령했던 일본이 프랑스에게 압력을 해가지고 우리 임시정부를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봉창 의거의 감동 먹은 윤봉길 열사가 당시 상해의 전쟁 승리 기념식을 홍코우 공원에서 갖는다고 하니
이제는 윤봉길이 김구를 만나가지고 나에게도 수탄을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물통폭탄과 도시락폭탄을 만들어줬고, 옛날에는 도시락폭탄을 던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상해 홍콩공원 단상에 물통폭탄을 던졌고 도시락폭탄은 가지고 있는 상태로 체포된 걸로 이제 이렇게 파악이 되죠. 그래서 이봉창과 윤봉길은 정확하게는 한인 애국단원이니까 이 단체랑 관련이 없죠. 그래서 3번. 아까 제가 의열단원 기억 안 나시죠? 박재혁, 최수봉 기억 안 나시죠? 김익상, 김지섭, 김상옥, 나석주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단체 개통 인사들은 조선의용대를 조직하기도 했다. 이제 요즘 수험한국사에서 이 조선의용대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바로 이 조선의용대를 결과적으로 김원봉이 만들었고, 이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일부는 화북지방으로 가서 조선의용군의 모태가 되고 일부는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가게 되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충원 기념식장에서 바로 이 김원봉이 우리 국군의 뿌리가 되니 그 표현에 대해서 보수 세력에게 엄청나게 비판을 받으셨죠.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알고 계신 거죠. 물론 좀 자리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광복절 담화문에서 그런 표현을 했으면 괜찮을 텐데, 현충일에는 한국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도 그 유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김원봉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훗날 결과적으로 이걸 김원봉이 만들었기 때문에 조선의용대 주축 세력이 역시 의열단원입니다. 그래서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원과 관련되니까 4번도 의열단원이고, 아까 나석주, 김상옥, 김익상 의열단원이고, 그래서 이렇게 시험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제강점기 이제 끝나고 문화사 가면 일본의 식민사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대성론. 사대성론은 말 그대로 너희는 항상 강대국에게 무릎 꿇고 살아왔다가 사대성론이에요. 타율성론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대륙과 섬의 지배를 번갈아 가면서 받아왔다. 정체성론이라는 게 너희 역사는 역사 발전이 없었다. 고대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를 중세 봉건제를 건너뛰어서 근대 사회로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이행시켰다. 이게 요즘의 식민지 근대화론의 기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체성론을 깼던 게 아까 잠깐 선지로 나왔던 백남훈이라는 역사학자죠. 세계사적 보편성에 입각해서 우리 역사도 발전했다. 웃기지 말아라. 우리도 중세가 있었다. 그게 백남훈이라는 역사학자인데, 그래서 그 식민사관에 이제 어느 누가 저항을 하냐는 걸 아주 중요하게 공부합니다.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시키냐면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어떻게 저항했고, 사회경제사학자들은 어떻게 저항했고, 이 사회경제 사학자가 방금 말씀드린 백남훈이고요. 그 다음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진단학회 같은 걸로 저항했다 그러는데, 민족주의 사학자에서 두 명의 이제 아주 태산 같은 인물이 만나는데 그게 바로 신채호와 박은식을 언급합니다. 물론 이제 이들의 후배격 인물 정인보, 문일평, 안재용이 있어서 이들은 신민족주의 사학자라고 하는데, 이때 신채호와 박은식을 비교하는 문제, 오늘 저는 그 문제는 안 실었습니다만 가 신채호글, 나 박은식글 그래가지고 가 인물은 나 인물은 해서 엄청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신채호 선생님은 고대사 연구에 치중했다라고 하고, 박은식 선생님은 근대사 연구. 이 고대사라는 게 고구려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를 뜻하는 게 아니라 당시 이전의 역사. 묘청의 서경천도운동도 언급, 물론 조선 상고사가 그만큼 백제 멸망까지, 고구려 멸망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고대사이긴 하죠. 고대사 연구, 근대사 연구. 그러면서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조선 상고 문화사까지 각각 이런 저서를 남기신다. 그러면 아까 조선사 연구초에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최대 사건을 했다 말씀드렸죠. 이 조선 상고사에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아마 엄청나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이 아닌 민족의 투쟁의 역사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한번 이게 보시면 수능 국어 문제인데요. 17, 18, 19번, 20번까지 네 문제를 이걸 읽고 해석하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에서 옛날에 국사나 근현대사는 한 50만 명 중에 한 15만 명 선택하고 그 정도 과목이고요. 지금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한국사를 필수 교과로 만들었지만 절대평가시켜버리고 거의 뭐 25점만 넘어가면 어느 대학을 가든지 손해보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종의 한국사 우민화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 국어는 모든 선생이 다 봐야 되는 국어 문제, 네 문제짜리를 줘버리니까 당시 이때
이게 2015년이면 2014년 11월 달 수능인데 2014년생들은 신채호 선생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어 문제는 풀어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말씀만 드리겠고, 이제 최근 수능 9월 평가원에 또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됩니다. 단재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 자료까지 주시면서 독사실론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다. 옳은 것 골라라. 그럼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쉽게. 그러면 정답은 4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저는 제가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혹여나 좀 일찍 끝날까봐 뒤에 자료를 몇 개 좀 더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신채호 선생님을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여기 신기선이라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3대 충노를 이야기할 때 신기선을, 이거 하면 안 되죠? 저희 연구실에는 전자칠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전자칠판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 신기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실제로 같은 신씨 집안이기도 하고, 이 신기선이 당시 대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직 생활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젊은 천재 신채호가 신기선 대감 집에 가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가난한 신채호를 성균관에 입학시켜준, 어찌 보면 신채호 입장에서는 자신의 은인입니다. 너무나 존경했던 인물이고, 그런데 그 신기선이 변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 아파하면서도 같은 집안의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3대 일본에 충성하는 역적이라고 이런 글을 남겼다는 그 신채호 선생님의 그 결기, 정말 대단하다. 송병중, 일진에 이끈 인물입니다. 일진에 조직해서 오주약대 맺은 선언서로 1등 공신이 되고, 그 수하 정병 40만 명으로 일본에 아첨하고, 자위단 토벌대로 전국을 어지럽게 하며 제2충노 조중웅은 동학개진 교육회로 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3충노 신기선은 이토 히로부미의 돈 1만 원으로 대동학회. 이 대동학회 역시 수험한국사의 시험에 나오는데, 유학계가 가장 친일화됐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친일화된 사례 중에 하나가 대동학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일 유학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든 친일 종교가 공자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반대했던 유학자가 이제 박은식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박은식 선생님은 대동 사상을 천명하고 대동교를 만드시죠. 얼마나 수험학사들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렵겠습니까? 대동 학회는 친일, 대동 사상과 대동 교는 박은식하고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 이런 내용이 있죠. 포고문을 발표해 국내 유림을 위협해 일본에 복종케 하고자 하니 인심 있는 한국인이여 저 무리의 속임수 가운데 빠지지 말지어다. 그리고 제가 또 어떤 글을 하나 실었냐면, 그 친일단체 일진에 가입한 선배에게,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시면, 평일에 눈을 부릅뜨고 팔뚝을 뽐내고 천하일을 논란하던 노형이 일진에 들었단 말인가. 항상 하늘을 부르짖으며 땅을 두드리고 나라를 위하여 한 번 죽지 못하는 걸 한탄하였던 노형이 일진에 들었단 말인가. 노형이 언젠가 우리나라는 4000년 이래 하루도 완전한 독립이 없음을 호련히 탄식하기에 노형의 조국을 납비 여기는 걸 의심하였으나 일진에 들 줄은 알지 못하였으며, 노형이 항일에 우리나라를 힘으로 필경 자주 독립하지 못하겠다 하기에 노형의 동포를 업신 여기는 걸 애석히 여겼으나 일진에 들는지는 알지 못하였으며, 오호라 내가 이를 쫓아 노형과 절교하니 노형이 지금 일진에 든 바에야 내가 비록 안이 끊고자 한들 안이 끊을 수 없다. 오호라 내가 노형을 끊지 아니하면 조국이 장차 나를 끊을지며 동포가 장차 나를 끊을지니. 그러니까 내가 조국하고 동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버리겠다는 뜻이죠. 내가 노형은 끊을지언정 어찌 조국과 동포에게 끊치리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한국사를 강의하고 역사 공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역사 강의를 하면서 감히 제가 조선 후기 같으면 조선 후기의 성리학적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는 시기에 양묘강을 공부하는 사람 같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에는 성리학을 배척하거나 그러면 사문난적으로 몰렸거든요. 하고 싶었던 말을 제대로 못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와도 우리의 공산주의가 되어야 되는데 공산주의의 조선이 돼버리고, 불교가 들어와도 우리의 불교가 아니라 불교의 한반도가 되는 거고, 불교의 고려였죠. 조선의 성리학이 돼야 되는데 성리학의 조선이 돼버리니 그 문제점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글이고요. 그 다음 이제 아마 다른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이건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 실은 결혼을 2번 하십니다. 첫 번째 결혼은 실패하시고, 실패라고 보기가 좀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이까지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박자의 여사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박자의 여사가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 리순 감옥에서 돌아가실 때 이제 이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처음 출발할 때 신채호 선생님이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셨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들의 죽음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채호 선생님의 일생을 보면 부유하고 풍족했던 삶이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도 계속 가난했고 실제로 성균관에 계시면서 성균관 박사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관직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시면서 독립운동 쪽으로 몸을 담그시면서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서 논설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끝내 이제 한반도 우리 조선 땅에서 독립운동하기 힘들어지시니 압록강을 넘어가면서 울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시도 이제 실은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못 실었고요. 그리고 독립운동할 때 항상 가난하셨고, 그렇게 독립운동 하시다가 리순 감옥에 갇혔을 때 실은 제가 리순 감옥을 가봤습니다. 리순 감옥에 가면 조선인 3명의 동상이 있습니다. 리순 감옥 바로 가자마자 당시 중국 택시기사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너무 방금 화가 아니 택시기사가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좀 빨리 가달라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리순 감옥에서 지금 한중 관계가 안 좋아서 리순 감옥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가서 당신들만 좀 들여보낼 테니 그리고 돈을 좀 달라.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기다릴 테니 갈 때도 무조건 내 택시를 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택시기사랑 싸우고 돈만 내니까 들어가더라고요. 리순 감옥 들어가서 이제 당연히 안중근 열사께서 이제 의사께서 사형당하는 그 현장도 보고, 실제로 이제 리순 감옥을 가서 보면 신채호 선생님, 실제로 그 어떤 감옥 안에 감옥 옆에 신채호 선생님과 이회영 선생님 이렇게 소개 글이 있는데, 진짜 그곳이 신채호 선생님이 묵었던 방이, 그러니까 묵은 게 아니라 갇혀 계셨던 방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작은 독방입니다. 독방이고 당시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창문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11월 1일 이 무렵에 이 리순 감옥을 갔는데 진짜 그냥 우리나라 한겨울 날씨 거의 육박합니다. 12월 1월 정도 날씨입니다. 그냥 리순 감옥을 왔다 갔다 할 때 그 지금도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얼마나 추우셨을까. 그래서 실제로 신채호 선생님이 박자의 여사님께 자네 쇠살림 차려도 내가 할 말이 없네. 아이들은 고아원에 맡기소. 감옥에 오래 갇혀있는 입장에서 나는 딱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조선 소못 하나만 보내주소. 너무 춥다는 이야기죠. 근데 박자의 여사께서도 그 소못을 지어주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보내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신채호 선생님이 이 리순 감옥에서 보낸 시간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게, 일제가, 저도 실은 이 리순 감옥에서 집필활동을 하셨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제가 집필활동 자체를 못하게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노역을 하고 쉬는 시간마다 책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근데 당신께서 그렇게 써놓으셨던 조선 상고사나 조선 문화사가 아이러니하게 신채호의 민족에 대한 사랑과 우리 조선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당시 민중들에게 가장 크게 알렸던 게 당시는 나쁜 신문이 아니었던 조선일보였습니다. 이것도 조심했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당시 이제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이거 내 완성작이 아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더 연구해서 더 좋은 글을 쓸 테니 지금 신문에 이렇게 기재되는 걸 좀 막아달라. 근데 신문에 계속 연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중들에게 신채호 선생님 이름 석자가 알려진 측면이 있는 건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박자의 여사가 이제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2월 18일 아침이었죠. 아이들을 밥해 먹여서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전보안장이 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무엇이라 하리까? 어쨌든 당신이 위급한 경우에 있다는 것이라 세상이 캄캄할 뿐이니 거저 앉아 있을 수가 있어야죠. 어떻게 되든 간에 수범이 아들일 뿐이십니다. 그날로 당신을 만나려고 떠났습니다. 이분, 그래요. 넘어갈게요. 너무 길어집니다. 여순 형무소에 닥치는 그 이튿날 2월 19일 오후 3시 10분이었다. 그러나 당신은 벌써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5년이나 그리던 아내와 자식이 곁에 온 줄도 모르고 당신의 몸은 푸릇팅팅하게 성내 시멘트 방바닥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지요. 나도 수범이도 울지를 못하고 목매인 채로 곧 여관에 나와서 하룻밤을 앉아서, 실은 여관으로 들어가기 싫다, 임종하실 것 같으니 그 옆을 지키겠다라고 박자의 여사와 아들 수범이가 그렇게 우김에도 불구하고 당시 리순 감옥법에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여관을 이렇게 갔는데 그 이튿날 9시 되길 기다려 다시 형무소에 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고 면회를 거절하겠지요. 물론 비참한 강령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관리의 고마운 생각을 모르는 건 아니나 세상을 아주 떠나려는 당신의 임종을 보지 못하는 모자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당신은 그날은 2월 21일 오후 4시 20분에 영영 가버리셨다고요. 당신의 괴로움과 분함과 서름과 원한을 담은 육체는 2월 22일 오전 11시 남의 나라의 좁고 깨끗하 못한 화장터에서 작은 성냥 한 가지로 연기와 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이여 가신 영혼에 남아 부디 평안히 잠드소서. 신채호 선생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유언으로 내가 만약에 내 나라 조선 땅에 묻히면 당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발길에 내 시신이, 내 뼈가 채이는 것 자체가 싫으니 나를 화장을 해서 강에 뿌려달라.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만 주변인들이 박자희 여사와 상의를 해서 아니다. 고국으로 유해를 모셔오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이렇게 청주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청원군이라고 했죠.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탄생이 대전이신데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고향이었던 청원 쪽 이 청주에 와가지고 어린 시절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 청주가 이제 신초를 대표하는 도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제 제가 사진 그 니순 감옥에 가면 신채호 선생님의 흉상 사진입니다. 옆에는 이제 이회영 선생님과 안중근 의사의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리순 감옥이 어찌 보면 중국에 있는 리순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한 600만 됩니다. 그러니까 리순이 굉장히 또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러니까 그 리순 감옥에 조선인 3명이 동상이 있다는 거 좀 가셔서 가면 너무 고생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이거 보는 맛에 제가 갔던 거고 이건 제가 5년 전에 신채호 선생님 묘 가서 이렇게 소주 한 잔 따라드리고 이렇게 절 드렸던 장면이 생각이 나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신채호 선생님 묘가 이장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고 아픈 몸으로 정말 한 번도 호사를 못 누리고 사셨는데 돌아가셔서 묻혔을 때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앞에 산이 있었고 절벽이 있었잖아요. 묘가 절벽을 바라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몰래 새벽에 지금 아주 좋은 곳으로 바로 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인데 이렇게 이장하셔서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묻혀 계신다는 말씀 드리겠고 신채호 선생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역사 공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상고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김부식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채호 선생님을 많이 존경합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보통 우리가 고대사 연구에 치중했다라고 합니다만 근대사학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대사학, 현재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학도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했다. 그래서 우리 역사학계 또 독립운동가로서 이런 신채호 선생님이 계셨던 것 자체만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존경한다는 마음과 함께 오늘 제 신채호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10분 쉬었다가 다시 예. 2교시 하고 싶은 마음이시죠? 네. 근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아마 이런 그 기출된 문제를 가지고 강의하는 거는 처음 하시는 거죠? 예, 저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예. 그만큼 또 그동안 그 늘 했던 강의를 다시 가져온 게 아니라 새롭게 준비를 해서 오신 우리 아우.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계속 댓글을 봤는데 예. 많은 분들이 그 공지를 늦게 봐서 늦게 들어간 걸 되게 이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괜찮습니다. 예. 생방송 하고 나서 이제 이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강의를 못 보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시면 다른 분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전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찬사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찬사가. 역사를 역사롭게 강의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다라는 찬사도 있었고, 또, 옆으로 빠지는 게 매력이다, 이런 얘기도. 저는 시간 채우려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질문이 되게 많은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만 제가, 풀꽃쌤이라고 제가 잘 아는 동화 쓰시는 초등학교 교사인데,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앞에 했던 질문 중에서 조선상고사가
그 일각에서는 또 그 이제 우리나라 어떤 사학계가 그 친일사학도 남아있다 보니까 너무 편협한 시각이 아닌가라고 보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실제로 이제 본인도 가르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 반론했으면 좋겠는가. 친일사학이라고요? 그러니까 편협한 친일사학이 아니라 편협 친일사학자들의 관점에서 너무 편협한 한쪽으로 치우친 또는 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이런 게 아니냐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이 여쭤보는 답변은 겁니다. 제가 조금 드리기 조심한 게 우리 네. 역사학에 유사 역사학이라고 있죠. 특히 환단고기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과거 백제는 대륙 백제였다. 그 다음에 우리 영토는 실은 고구려 영토 잘못된 거다. 북경까지 다 우리 땅이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이렇게 토론을 하면 이제 끝이 나지 않는 부분인데 네. 제가 이제 역사학자고 우리 민족과 나라 사랑하는 동포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신채호 선생님인데 조선 상고사에서는 당시 김부식의 역사학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사 역사학에서 맥락에서 보면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실제로 만주에 가셔서 고구려 유적을 다 보고 오셨던 분이신데 물론 저도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나라 고구려 성들을 다 답사하신 분도 계신데 같은 유적지를 보고도 조금 다른 해석을 할 수는 있구나. 그래서 조선 상고사 자체가 대신 허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특히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선 상고사 내용을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식민사관을 이야기하셨는데 보통 이제 아까 진단학회를 잠깐 이끌었다라고 합니다만 실은 진단학회는 지금도 우리나라 최고 역사 단체입니다. 그런데 조선사 평소에 있었던 이병도가 처음에는 진단학회 들어가려고 했다가 기존의 역사학계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만 한국전쟁 때 진단학회 많은 역사학자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이병도가 진단학회를 장악하면서 서울대 국사학과를 만들었고 그 조선사 평수에서 그 이병도가 썼던 조선사가 우리 교과서에 많이 박히다 보니까 그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분명히 좀 일리가 있는 주장이시고요. 제가 요즘에 임진왜란 사를 영상 촬영하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제가 한국사 강의를 20년간 하면서 임진왜란에 대해서 나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임진왜란 영상을 34개? 이 정도까지 하고 한 50개, 60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책을 많이 들여다보면 임진왜란만 하더라도 우리가 패배했던 전투와 그 다음 일본이 승리했고 정말 조선이 무능했던 내용만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임진왜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승리했던 전투 기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본에게 가장 크게 공포감을 줬던 황진 같은 장군들은 일반 대한민국 대중들이 전혀 모르는 인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에도 우리 조선시대 어찌 보면 숭문천무란 말이 고려 문벌귀족기에 나온 말인데 이게 조선까지 통용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과연 조선의 그 문치에 치우친 나라에서 과거 중국의 관우나 여포 같은 인물이 존재했을까? 근데 실은 그런 인물이 존재했고 실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고금에 필적할 만한 장수가 황진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황진의 웅치이치 전투라든지 그의 무용담이라든지 황진 장군뿐만이 아니죠. 뭐 이정암 장군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분들, 뭐 정문부 장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공부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고 여기서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식민지 후회론을 이야기하자면 그것 가지고 또 20-30분을 해야 되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 임진왜란 승전 얘기하니까 청주에서는 네. 그 청주성 전투가 예. 그 육상에서 최초의 예, 승리라고 예, 그 예, 박춘무 의병장 박춘무 예, 맞습니다. 연규대사 얘기를 예.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유튜브 강의하실 때 연규대사가 이걸 그래서 그 임진왜란사를 하다가 네. 죄송한데 조금 이렇게 대중들이 모를 것 같은 이야기는 제가 좀 생략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연규대사 너무 훌륭하시고 금산전투에서 같이 돌아가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예. 우리가 보통 금산전투도 700의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정확하게 700명의 의병장인데 조헌이 당시 조선의 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교만 중시하다 보니까 그때 함께 돌아가신 800명 승병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700의총이 아니라 그것도 1500의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 때 꼭 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현장에 계신 분 중에서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저를 외면하시는 분들은 왜 저를 외면하시는지. 예. 없습니까? 네. 그러면 강의를 너무 잘하셔서 없는 걸로 생각하고, 예. 오늘 강의 다시 한번 저 박수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강의는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내일로 8강이 마무리가 되는데 내일은 같은 시간에 그 단재 선생의 자부 며느리신 이덕남 여사가 오셔서 단재 후손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1강 그 김삼웅 전 독립기념원 관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일 이덕남 여사로 끝나는데요. 미디어제트에 오시면은 그 지난 강의를 다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오늘 강의 못 들어서 되게 늦게 들어와서 안타까운 분들 많았는데 오늘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다시 또 편집을 또 해서 단재 기념사업회에 또 유튜브로 또 다시 또 영상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